안녕하세요. JGC와 KCTV 제주방송이 함께하는 AI 글로벌 아카데미 첫 번째 강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아카데미였는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전 세계의 AI 흐름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서 우리도 이에 발맞추어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입니다. AI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면서 지내고 있죠. 이 시간을 통해서 현명하게 AI를 탐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이경상 교수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이경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신문의 칼럼을 보니까 네. AI 준비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세계 있습니다. 각국 나라의 이제 그런 준비 평가를 한 것 같은데 1위가 싱가포르였고요, 2위가 영국이었고요. 우리나라는 어디쯤 있나 봤더니 쭉 내려가가지고 26위였습니다. 어쨌든 이 칼럼의 요점이 큰일 났다, 늦었다,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많이 뒤처진다. 네네. 이렇게 끝맺음 했는데 걱정스럽기도 했고 교수님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하죠. 아주 동의하죠. 우리가 사실 IT 강국이었어요. 이거는 누구도 다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AI에 대해서는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근데 이 AI 준비 지수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우리 다음 세대의 경쟁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13위 정도의 국가에 살고 있는데 우리 후손은 26위에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로벌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듣고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난다면 다음 세대를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진행될 강의의 주요 내용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오늘 강연은 AI 글로벌 아카데미의 첫 강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 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그중에 하나가 AI, 두 번째는 5G, 세 번째는 그 두 개가 복합돼서 나타나는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를 어떻게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또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이란 뭐냐를 간단하게 보고요. 거기에 기술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를 살펴본 다음에 그중에 세 가지, 바로 5G,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데이터, 이런 세 개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숫자 아시는 분? 998834.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소시적에 국정원에 계셨나요? 아주 숫자만 보고 딱 코드를 푸시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 앓다 4일 때 죽으면 이게 인생의 로망이에요.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 써놓은 이유는 이런 인생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1차 산업혁명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 얼마나 지났는가? 24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3을 나눠보면 80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업 자체가 완전히 경쟁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99년 동안 팔팔하게 영위되던 산업도 3년 안에 완전히 변한다는 뜻으로 제가 여기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보죠. 일단 산업혁명은 경쟁하는 방식의 구도가 완벽하게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사게 되면 어떤 자동차를 사세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일단 외관, 스타일이 좋아야 돼. 두 번째는 연비가 좋아야 돼. 그죠? 세 번째는 안전해야 돼.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핵심 요인이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까? 이런 거죠. 이 자동차 시장은 어느 정도냐? 전 세계가 6천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새로운 자동차,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셔서 알죠? 우리 제주도가 또 이런 자동차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모는 무인 자동차, 무인 자율자동차가 우리가 부르죠. 세 번째는 우버가 이끄는 공유경제자동차. 이 세 개가 기본의 자동차 산업을 전부 흔들고 있는 데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의하게 볼 거는 이 세 개가 이끌고 있는 회사들은 전통 자동차 메이커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회사들이라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라고 자동차라고는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모바일 결제 시장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기 자동차를 이끌고 있어요.
그다음에 구글 무인 자동차, 검색 엔진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유경제자동차, 우버, 여기도 전혀 자동차를 안 만들어 본 사람들이 자동차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경쟁 방식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자, 전기 자동차는 뭐가 없는 거예요? 엔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엔진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네트 또는 후드라는 걸 딱 열면 거기 있는 게 전부 엔진입니다. 그게 사라져요. 그게 사라지면 뭐가 또 사라져요? 부품 회사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부품 회사가 3만 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40%가 사라져요. 그러면 또 뭐가 사라질까? 기름을 안 넣으니까 주유소도 사라질 거 아니에요. 또 정비회사도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 정비회사는 한 70%가 사라지게 돼요.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연속적으로 주게 되는 거예요. 무인 자율 자동차가 이제 등장하면 뭐가 사라지겠어요? 택시기사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운전사가 쓸모가 없게 되죠. 과거에 마부가 없어졌듯이 자동차가 나타나면서 마찬가지로 현대판 마부인 기사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또 없어지는 놀랄만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동차 보험이에요. 내가 운전하지도 않았어. 내가 훈련시키지도 않았어. 내가 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경쟁 자동차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중요한 건 엔진이 사라지니까 다른 것들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기 배터리가 얼마나 좋은가. 그렇겠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한가. 세 번째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많이 훈련받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쟁의 포인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요. 우리나라 국가 순위랑 같아요. 거의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25개 자동차 메이커 중에 23위예요. 이 분야에. 1위는 누구예요? 바로 구글이에요. 구글의 무인 자동차는 2012년부터 실제 도로 주행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얼마나 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180억 킬로미터를 훈련받았어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요. 2018년 말 기준으로 해서 200km 훈련받았어요. 그만큼 격차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세계는 새로운 경쟁 방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 중심에 AI가 있고 5G가 있고 여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차이를 좀 말씀드리겠어요. 3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우리가 지식력을 바꿔준 거예요. 지식력이라는 건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정보를 남보다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습득력. 그 다음에 구슬이 서말이면 뭐예요? 꿰어야 보배죠. 그래서 분석력. 그 다음에 그걸 잘 분류해놓고 보관해놓는 축적력.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빠르게 전달해주는 전달력. 그 다음에 그것을 잘 활용하는 활용력. 이 5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3차 산업혁명은 이 5개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컴퓨터 마우스를 클릭만 하면 스마트폰을 터치만 하면 이미 수집, 분석, 축적된 정보가 나한테 그냥 전달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러한 것을 잘하는 사람들의 시대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이버, 카카오톡, 뭐 해외 업자로 보면 뭐 페이스북 다 뭐예요? 실체를 안 갖고 있고 정보를 잘 다루는 사람들의 시대였어요.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아까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물체가 가상화되고 거기에 다시 지능이 붙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체가 혁신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로봇이 움직이고 또 자동차가 지능화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술들은 과거 기술하고 다른 거예요. 물체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아까 로봇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물체가 생각하게 되고 물체가 행동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다음에 물체에다가 딱 갖다 대면 거기에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입력을 하면 거기서 문자로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검색을 문자로 하잖아요. 앞으로는 언어로 물어보고 그다음에 영상으로 대답해주는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데이터도 바뀌고 이런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오고 이런 다른 기술들, 다시 말하면 물체를 잘 다루는 기술 쪽으로 발전이 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라는 뭐냐? 아주 정의 간단합니다.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1950년에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걸 얘기했어요. 앨런 튜링은 여러분 혹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실존 인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의 암호가 굉장히 해독하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컴퓨터의 원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코드를 풀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미래 컴퓨터가 내가 얘기한 이 기계가 발전을 하면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정의한 거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1960년대에 이제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학자들이 이 사람이 얘기한 생각하는 기계를 뭐라고 부를까?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부르자.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정의에서 봤듯이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려면 인간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인공지능 쉽습니다.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니까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만 알면 인공지능이에요, 그게. 그렇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라고 읽으세요, 여러분? 애플? 예. 그렇죠. 애플이라고 읽혀지죠?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이게 A자예요? 맨 앞에 있는 게? A자예요? A자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A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 하냐면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추론, 추측하여 결론져요, 사람은. 그래서 딱 보고 뭐라 그러냐면 A자를 잘못 썼구나. 또는 멋지게 쓰려고 이렇게 하나를 뺐구나. 이렇게 해갖고 그냥 F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3차 산업혁명에 쓰는 컴퓨터한테 이걸 보여주면 컴퓨터는 뭐라고 읽을까요? 컴퓨터는 이렇게 읽어요. 에러. 저런 글자는 없습니다. 해석 불가. 이렇게 해요. 왜? 저게 A자라는 게 없으니까. 저런 단어는 영어 사전에 하나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걸 보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저거 멋있게 쓰겠구나. 그러고서 애플 이렇게 읽어주는 애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컴퓨터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빈 뇌가 있죠. 뇌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린애가 딱 태어나면 아무것도 머리 쪽에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를 가가지고 배우고 익히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지적인 성장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자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울 학자 딱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왼쪽에 있는 것이 뇌예요. 선생님의 뇌입니다. 왼쪽 상단에 뇌 같은 게 있잖아요. 주름이 있는 게 뇌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뇌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선조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그 X가 정리됐다는 거예요. 정리된 지식을 내 뇌에다가 전달받는다. 어디에서? 어린애. 밑에 어린애가 있잖아요. 어린애가 책상머리 앞에서. 이 소리예요. 그게 배울 학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냥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지 거의.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미 왜냐하면 선대가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에 그걸 넣어요.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배울 학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익힐습 보겠습니다. 익힐습자를 보면 위에 날개 익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날갯짓을 아래에 있는 게 뭐냐면 흰백자 또는 백백자를 의미해요. 날갯짓을 100번만 하면 하얀 게 까맣게 돼. 다시 말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라든지 이런 거를 인간은 100번만 풀면 다 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얘기하잖아. 야, 너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그 100번째야. 이 소리 뭐야? 넌 나를 바보 천치로 하냐? 이 소리예요. 100번 이내에 거의 대부분 연습을 하면 다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뭐래요? 이제 실제에 적용을 해보죠. 이게 깨우칠 각이에요. 깨우칠 각. 이 의미를 보면 아래에 눈목자가 있어요.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밑에 발이 있죠. 볼견자예요. 걸어 다니면서 딱 보니까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딱 맞겠어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배운 거를 실제 사회생활에서 써보면 차이가 있어. 그죠? 자꾸 경험이라는 게 생기고 노하우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책상 머리에 다시 와. 그래서 이번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경험을 끄집어내서 정리를 해서 자기 머릿속으로 다시 집어넣는 걸 우리가 깨우칠 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배우고 익히고 깨달으면서 지적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들 때 똑같은 원리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인간의 빈 뇌처럼 빈 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둑도 가르치고 운전도 가르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 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AI의 신경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랑 똑같죠.
피타고라스 정처럼 가르쳐야 되잖아. 바둑을 두게 되면 바둑의 기본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적어도 인간들이 그동안 썼던 바둑들, 실제 두었던 기보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게 우리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바둑 두는 원리를 깨닫게 해주는 알고리즘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인간은 여러분 어떻게 애들이 학교 가서 배우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지도학습이라 그래요. 맞죠? 그 다음에 방과 후에 남아서 혼자 연습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자율학습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얘네도 인간이 가르쳐요. 예를 들어 이세돌이 같이 바둑을 둬줘요. 그럼 얘는 배우지 거기서. 그걸 지도학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자율학습은 뭐예요? 배운 거를 인간하고 같이 두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바둑을 두는 거예요. 이걸 자율학습이라 그래요. 그래갖고 실력을 증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예요? 해보는 거지. 실제로 행동을 해봐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세돌하고 바둑을 둬서 4대1로 이겼잖아요. 한 판 졌잖아. 이 한 판 진 걸 가지고 또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스스로 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러한 인간의 원리랑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아닌 것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냐? 바로 마지막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물과 인간은 어떻게 달라요? 동물도 새도 태어나면 어미새한테 나르는 방법을 배우죠. 그리고 자기가 날개짓을 스스로 하죠. 근데 뭐를 못하냐면 깨우치는 걸 못해. 야, 내가 후손을 위해서 배면 비행을 이번에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어. 이런 새는 없어요. 그죠? 가르친 대로 그대로 본능적으로 가는 거야. 깨우칠 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하고 동물하고의 차이예요. 그러면 인공지능하고 인공지능 아닌 차이는 뭐냐면 스스로 학습을 해서 진화를 하면 인공지능, 학습까지만 하고 진화를 못하면 우리는 인공지능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스피커가 있어요. 말을 알아듣는 스피커가 있어요. 스피커한테 뭐 해줘. 그러면 뭘 해줘요? 야, 나 뭐 에베레스트 산 몇 미터인지 알려줘. 그럼 얘가 조사해갖고 주인님 몇 미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다 말하니까 인공지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피곤할 때도 알아들어야 돼. 얘가 학습을 해서. 술이 좀 취해도 얘기를 알아들어야 돼. 그러죠? 진화하는 거잖아. 내 목소리를 따라서. 근데 그게 아니고 술 취해서 얘기하면 주인님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 인공지능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진화라는 메커니즘이 있냐 없냐가 바로 인공지능을 구별하는 가장 원천적인 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인간은 몇 번만 하면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100번. 얘네는 인간보다 10만 배 전응하예요. 10만 번 더 가르쳐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1000만 번을 똑같은 걸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거의 인간처럼 비스무리해져요. 비슷해져요. 다시 말하면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바둑을 두기 위해서 얼만큼 했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보가 16만 개예요. 16만 개. 기존에 옛날부터 인간들이 도왔던 실제 기보로 남아있는 16만 개를 전부 입력시켜 놓고 그 다음에 바둑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얘네끼리 자율학습을 얼마나 했냐면 2천만 판을 뒀어요. 인간이 역대로 16만 판을 기보를 남겼는데 얘네는 이세돌하고 싸우기 위해서 지네끼리 2천만 판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응해요. 그렇죠? 오래 걸려요. 이게 단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양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림책 주고 이거 고양이야. 얘는 야옹으로 고양이야. 그리고 또 이거 고양이야. 이러면 얘가 뭐래요? 고양이 딱 알잖아요. 얘네는 고양이야. 그래도 몰라요. 왜? 털이 빠진 고양이가 있을 거 아니야? 수염 3개가. 그러면 고양이 아니라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 가지 고양이, 귀도 하나 잘린 고양이, 뭐 이런 모든 고양이의 가지수를 전부 놓고 1억 개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고양이를 구별해요. 근데 인간보다 훨씬 정확하게 구별하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훈련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많은 데이터에 훈련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인간보다 10만 배 전응하여. 근데 이런 전응화가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 뭐가 있냐면 첫째는 가르치기는 어려워도 까먹질 않아. 여러분은 가르치기는 쉬운데 물어보면 다음날 생각이 안 난대. 그렇죠? 그럼 뭐라 그랬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징이에요. 얘네는. 그래서 어렵게 가르치지만 까먹지 않으니까 점점 진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IBM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의사가 있습니다. 얘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정확도가 한 80%밖에 안 됐어요. 인간 의사는 거의 90% 정도 정확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동안
5년 동안 계속 진화를 했을 거 아니야. 안 까먹으면서. 그리고 의사는 바빠서 공부를 못하는데 얘네는 일하면서 공부해. 그러면서 계속 진화해서 지금은 거의 암 진단 분야에 있어서는 97% 정확해요. 인간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이렇게 쓸모가 있게 만들게 되면 인간에게 굉장히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기가 어려운데 요즘 컴퓨터가 발전하고 인공지능 가르치는 또 기술도 발전해가지고 예전 알파고, 이세돌이랑 뒀던 알파고 할 때는 이세돌이랑 그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2년이 걸렸어요. 요즘은 3개월이면 해요.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장점은 뭐예요? 인간은 복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는 뭐예요? 완성된 거를 복사해가지고 여러 군데 쓰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택시 기사를 잘만 훈련시켜 놓으면 1억 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계속 지금 줄고 있어요. 그죠? 인구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출산율이 낮은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 애들은 어떻게 경쟁할까? 지금은 한국, 일본, 중국을 보면요. 1대, 2대 28의 비율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초등학교 이번에 입학하는 애들은 나중에 직장을 갖게 되면 1대 2.8대 43의 비율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인구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애들을 이런 인공지능 강국으로 훈련시켜야지 애들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부강해지는 원리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러면 요즘 또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코딩을 가르친다는데 애들한테 코딩은 뭐고? 그거는 좀 알겠어요. 근데 알고리즘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가장 원천이 알고리즘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코딩이라는 건 뭐냐? 컴퓨터를 움직이게 하는 컴퓨터의 언어예요. 그걸로 하나하나를 컴퓨터를 어떻게 제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봇의 팔을 이렇게 든다. 이런 거는 코딩이에요. 근데 알고리즘은 뭐냐면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방법, 절차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방법을 인공지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원리를 집어넣어 주는 걸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건 코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좀 부가가치가 있겠어요? 알고리즘이 당연히 부가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 애들은 코딩을 가르치면 안 돼요. 어린애들. 그렇죠? 그러면 아프리카 애들하고 경쟁하게 돼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뭐냐?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말꾸러미가 있어요. 자, 양말꾸러미에서 제가 뭘 만들고 싶으냐면 얘가 인공지능 로봇이 딱 와가지고 세탁기에서 딱 꺼내서 양말이 이만큼 있어요. 이걸 자기가 좀 분류해서 나한테 분류 탁탁탁탁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냐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먼저. 그게 방법이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봐야 돼. 한 가지 방법으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가 있냐면 하나는 꾸러미에서 양말 하나 꺼내고 딱 보니까 똑같은 양말을 찾아가지고 묶어놓는 거예요. 맞죠? 또 하나 방법은 뭐예요? 양말을 계속 꺼내면서 옆에다 늘어놔. 그래갖고 꺼낼 때마다 비슷한 걸 찾아서 묶어놓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기까지 이런 것이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지고는 안 돼. 인공지능 훈련이 안 돼. 그러면 조건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인공지능은. 이거 판단을 하는 조건.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말이 적어. 그럼 어느 방법이 좋아요? 1번이 좋죠. 양말 개수가 많아. 그러면 1번으로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늘어놓으면서 찾는 2번이 좋아. 그러면 양말이 많을 때는 2번, 양말이 적을 때는 1번으로 해라. 이렇게 우리가 기본 원리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작업 테이블이 조그매. 그러면 2번은 안 되겠죠. 작업 테이블이 작을 때는 1번으로 써.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움직일까요? 물어봐요, 나한테. 주인님, 그러면 양말 개수가 몇 개인 게 많은 거예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을 내가 정해줘야지. 20개 이상은 많은 거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거를 자기가 분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개가 넘네. 그러면 2번 방법으로 자기가 분류할 거 아니에요.
20개보다 적네. 1번으로 할 거 아니에요. 작업대가 좁네. 1번으로 할 거 아니에요. 많아도. 그렇게 자기가 하다 보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야, 저 주인님이 20개가 많다 그랬는데 내가 해보니까 익숙해지니까 30개가 많은 거야. 그래갖고 진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30개일 때가 2번. 그전에는 1번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알고리즘의 원리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진화하게끔 만드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보겠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뭔지 알아요? 모나리자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나리가 말을 하죠, 모나리자. 이게 바로 삼성이 만든 기술이에요. 뭐냐 하면 사진만 딱 주면 그 사진이 인공지능이 만들어서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술입니다. 상상정자가 엄청 뛰어난 거예요. 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진을 딱 주면 인공지능이 말을 해요. 그래갖고 내 목소리까지 딱 알아가지고 말을 해줘, 대신, 나 대신.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위험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에요. 그럼 제가 이걸 꺼낸 이유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알고리즘은 알겠는데 훈련은 어떻게 시키는 거야? 진화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걸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학습 방법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래잡기 게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그 다음에 우리 뭐 옛날에는 톰과 제리 서로 쫓고 잡기 싸움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의 인공지능은 모나리자의 그 그림을 놓고 입술을 움직여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인공지능은 뭐냐면 이건 가짜다라는 걸 판별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색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 데이터를 뭘 주냐면 말하는 사람들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면 위조하는 인공지능은 계속 말하는 걸 습득해 갖고 아, A라고 말할 때는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죠? 어머니라고 그럴 때는 이게 이렇게 이 구강 구조가 움직이는 걸 계속 배워 가지고 그런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B라는 인공지능은 탐지 인공지능은 뭐라 그래요? 똑같은 걸 보면서 뭐냐면 가짜를 색출하려면 이런 거랑 다른 놈을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서 계속 경쟁을 시켜요. 게임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은 얘를 이기려고 그러고 한쪽은 거꾸로 얘를 잡으려고 하는 술래잡기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조 능력이 발전하는 거예요. 학습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훈련시켜요. 쉽죠? 예. 상당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될 건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인공지능은 어디에 써? 그죠? 어디에 쓰면 좋을까? 또 그러려면 우리가 뭐냐면 인공지능은 무엇을 잘하는 걸까? 이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인간의 어떤 면을 도와줄 수 있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예지력을 굉장히 넓혀줍니다. 이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에서 봤지만 돌발 상황 우리가 예지 못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들은 예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세계 모든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이나 우리 뭐 카톡이나 이런 데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질병을 얘가 딱 넣어놔주면 전 세계에 있는 단어 중에 질병이 많이 나오는 병이 걸렸어, 아파, 뭐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는 데를 딱 색출해요. 그러면 그 지역이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이 왜 아플까를 보게 되면 빨리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요번에는 그걸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는 그 상에서 중국의 다른 곳에서 뭔가 질병 얘기가 나오면 인공지능이 그 지역을 딱 집어준다고. 그러면 거기를 보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빠르게 예지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굉장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인간한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석굴암이 있어요. 석굴암에 CCTV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온도 센서도 있고 화재 경보기도 있고 많은 센서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 센서들은 어디다 써요? 불 나면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 나면 CCTV로 범인이 누구냐를 색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석굴암을 담당하는 인공지능을 딱 거기다 붙여놓으면 얘는 24시간 365일 석굴암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 충분히 되시죠? 복제해서 넣어놨으니까 또 하나는 남대문에 넣어놓고 또 하나는 뭐 첨성대에 넣어놓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쭉 보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석굴암에 밤 8시가 넘었는데 이상한 움직이는 물체가 들어왔어요. 얘가 딱 볼 수가 있지, CCTV로.
밤이 된서. 그래서 쫙 탐지를 해보니까 누구야? 인간이야. 그러면 얘가 그걸 딱 보고 담당자 공무원한테 연락을 해줍니다. 비인가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뭐라 그래? 야, 일단 경보음부터 날려. 내가 좀 이따 가볼게. 그럼 경보음을 딱 날리면 이 사람이 도망가겠죠. 그랬다고 했으면 우리 지금 남대문, 국보 제1호인 남대문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살아있지. 이게 남대문 얘기예요. 근데 그걸 안 했으니까 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수습하는 거야, 인간은. 근데 인공지능이 그걸 도와주게 되면 예지력이, 촉각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지진이 경주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석굴암 돌 오래됐잖아요. 걔가 영향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겠지. 그러면 계속적으로 발생했으니까 계속적인 충격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멍들었을 거야, 아마 뒤에. 그죠? 돌에 약간 멍짜죽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 언제 알아? 석굴암이 이제 무너지면 알지. 그렇죠? 그런데 얘는 뭐라 그래? 강도 지진과 이 석굴암 돌의 강도, 지진의 영향, 충격량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으로 강도 4짜리가 3번 오면 무너집니다. 자기가 시뮬레이션 해봤어. 이거 충격량을. 그래서 미리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석굴암을 보수하겠죠, 미리미리. 이거를 모든 문화재에 다 인공지능을 장치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문화재, 조상으로부터의 유산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재청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산을 지금 수립해서 이거를 학습시켜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대문과 같은 정말 국민을 경악시키는 그런 일들은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잘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쓰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사례 2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여러분 요번에 그 코로나19로 콜센터들이 많이 멈춰섰잖아요. 그죠? 순환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는 느닷없이 왔으니까 모든 콜센터가 그러니까 고객이 불만 힘들어도 참아줘. 근데 앞으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서 전화를 했는데 이 회사만 자꾸 콜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다른 회사로 가버려요. 그죠? 고객은 연어가 아니에요, 연어가. 고객은 연어가 아닙니다. 갔다가 안 돌아와요. 연어는 돌아오지만 고객은 한 번 떠난 고객은 안 와요. 이거 사업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콜센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 지금 서울에 있는 거의 대부분 콜센터를 가진 대기업들은 전부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되면 이거는 도산돼요. 기업이 도산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활약하는 이런 분야들은 우리가 새로운 분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이 인공지능은 가장 그 인공지능 중에 콜센터 역할을 잘한다는 아멜리아라는 인공지능이에요. 얘는요, 50여 개 글로벌 기업에서 이미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해요. 프랑스 말로 하면 바로 프랑스 말로 대응을 해요. 사용자가 화가 났어. 그러면 얘가 목소리가 바뀌어요. 아주 그냥 버들버들 떠는 목소리. 그리고 미안한 표정을 줘요. 얘 아바타거든요. 미안한 표정을 줘요. 그러고서 뭐라냐면 고객이 화난 고객은 인공지능이 대응하는 건 위험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아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뭐냐면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요 저희 동료를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인간을 바꿔줘요. 그러면 인간이 그걸 해결해줘요. 감정적인 터치는 안 되잖아요. 이렇듯 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해고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365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바쁠 때 대신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 콜센터가 바뀌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나라의 콜센터가 처음 들어온 건 1995년이에요. 25년 만에 이제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이 번성하고 오프라인이 많이 쓰러졌어요.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온라인이 한 30% 매출이 증대했고요. 도시봉쇄를 한 국가는 90%가 온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굉장히 위험해졌죠. 그래서 미국의 100년 이상 된 JCPenney라든지 메이시스와 같은 백화점들이 다 파산했어요. 자, 그런데 놀랄만한 소식은 뭐냐면 아마존 있잖아요.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월마트는 오프라인이잖아요. 근데 오프라인이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3개월 동안 신규 채용한 인력이 자그마치 20만 명이었어요. 20만 명. 왜 다른 데는 전부 해고를 했는데 왜 얘네는 신규 채용해요? 아마존이 얼마나 채용했냐면 10만 명 채용했어요. 이 소리 뭐예요?
월마트는 아마존보다 더 잘 된다. 왜 오프라인이 더 잘 돼? 바로 월마트는 인공지능과 5G,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복합해서 새로운 형태로 이미 이동을 성공했어요. 월마트는 지금 미국에서 온라인 상거래 2위 업체가 됐어요. 1위가 아마존이고 2위가 월마트고 3위가 누구냐면 이베이예요. 여러분 이베이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옥션과 지마켓 있잖아요. 여기를 둘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미국의 이베이예요. 우리나라 유통의 70%를 이베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길 누르고 거꾸로 아마존이 시장 점유율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시면 온라인은 상품은 많은데 고르기가 힘들어. 그리고 반품이 많죠. 사서 보면 반품이 많아. 그 다음에 입어보고 신어보고 만져보는 이런 거는 온라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맞죠? 오프라인은 뭐가 단점이에요? 선반이 있기 때문에 제품 종류 수가 많지 않아.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려. 거기까지 가는데 뭐 시간도 걸리지. 거기 결제하는데 시간 걸려. 오래 걸려. 그렇죠? 그 다음 그런 게 단점이에요. 그죠? 근데 월마트가 두 개를 다 해요. 지금. 그러니까 고객은 뭐예요? 입어보고 신어보고 만져보는 건 거의 오프라인 가서 사고 아닌 건 온라인에서 사고 이렇게 되니까 월마트가 갑자기 커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4차 산업혁명이야. 4차 산업혁명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물체에다가 가상을 넣고 거기에 지능을 넣는 자들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고 간다는 거잖아요. 3차 산업혁명에 등장한 아마존이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도 오프라인을 해요. 최근에. 그래서 홀푸드 마켓이라는 미국 최대 유기농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아마존도 지금 오프라인에 AI를 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온라인 따로 오프라인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합쳐지고 거기에 다시 지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는 그림의 왼쪽 제가 1번이라고 해놓은 게 있죠. 1번이 뭐냐면 로봇이에요. 저 로봇은 쭉 다녀. 왜 다니냐면 우리가 팔린 물량을 알아도 어느 선반에서 빠진 건 모르잖아요. 얘가 쭉 다니면 지금까지 저거는 다 뭐냐면 사람이 했어. 근데 얘가 쭉 다니면서 여기 하얗게 스캐닝하는 게 보이죠. 거기에 몇 개가 있나를 얘가 세요. 인간하고 똑같아요. 세. 그래가지고 이 시간 후에 팔릴 물량을 계산을 해서 창고에다가 박스에 담아줘 하고 보내요. 그러면 2번에 있는 로봇이 창고에 있는 로봇이에요. 얘가 받아 그 명령을. 그래서 창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에 채워요. 그러면 3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채울 거 아니에요. 온 거를. 확인해가지고 딱 박싱을 해주면 1번에 있는 여자분 계시죠. 그 여자분이 그걸 받아와요. 받아와서 갖다 넣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왼쪽에서 쭉 올 거 아니에요. 자기 지역을. 맨 위에가 제일 가까운 거 넣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거. 이렇게 적재도 사람이 제일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월마트는 직원을 해고했냐? 그게 아니고 직원들이 고객을 응대하는 시간을 더 접촉점을 많이 하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고객은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이 종업원들의 시간을 줄여줘서 고객 만족 시간을 넓혀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변화를 이끈 거예요. 자, 5G는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5G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위해서 만든 통신이 5G예요. 자, 2014년에 인공지능을 너도나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2014년에 이제 뭐예요? 인공지능이 자동차도 움직여야 되고 뭐 엄청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일을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인간이 쓰는 통신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자동차마다 있으니까 전 세계 자동차에 전부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인간 수보다 수백 배가 많은 인공지능들이 우리랑 같이 통신을 쓰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을 위한 통신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5G의 출발이었어요. 자, 그래서 모든 통신회사들이 모여서 인공지능이 쓸 수 있는 통신을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원칙 3가지를 결정한 겁니다. 그게 여기에 보는 초광대역 서비스, 두 번째는 고신뢰 초저지연, 세 번째는 대량 연결. 이거가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삼성전자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도가 뛰어나야 돼요. 속도가 빨라야 돼요.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냐? 5G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4G, 여러분이 지금 쓰고 싶은 게 4G LTE잖아요. 그거보다 자그만치 40배가 빨라요. 그래서 영화 한 편 다운로드 받는 게 15GB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기생충을 다운로드 받는다. 그러면 240초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앞으로는 6초 만에 딱 6초 만에 하나 됐네. 바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만큼 빨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자율자동차 말씀드렸잖아요. 자율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멈춰서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순간적으로 반응력, 나도 멈춰야 되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추신경계가 발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운동신경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중추신경계는 얘네들한테 뭐냐면 통신이에요. 그렇겠죠? 통신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기가 통신으로 나 설래 그러면 얘가 또 그러면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오차가 있어요. 4G는 뭐냐면 우리한테는 충분하지만 인공지능한테 부족한 거야. 다시 말하면 시속 100km로 가다가 딱 서야 되겠다 그러면 1.4m를 가야 그때부터 서요. 이 반응 시간이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4G를 가지고 쓰니까. 그러면 인간은 얼마나 되나? 인간은 90cm면 서요. 인간이 훨씬 빨라. 그러면 얘네들을 면허를 내주면 다 와서 인간 차를 받을 거 아니에요. 반응이 늦으니까. 그러니까 자율자동차를 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그럼 5G가 되면 얘네는 얼마 만에 서나? 3cm에 서요. 인간의 운동신경의 30배의 운동신경을 갖게 돼. 그러니까 자율자동차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구글한테 자율자동차 택시 면허를 내줘서 지금 현재 이미 택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5G가 깔리는 지역부터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4G 이런 데서는 위험해. 5G에서는 순간 배응력이 굉장히 좋은 거야. 특히 밀집된 도시에서는 딱딱딱딱 서야 되잖아요. 앞차가 샀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4G에 없는 고신뢰라는 게 있어요. 고신뢰.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저를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 강의를 끝나고 집에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김포공항에 내려서 내 자율자동차한테 딱 타가지고 강에서 피곤하니까 네가 운전해. 그래놓고 야 집에 가자 그랬어요. 한참 깨보니까 평양에 있어 내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김정은 선생께서 야 남조선에서 4차 산업혁명 AI 강의 잘하는 놈 하나 끌고 오라고. 그러니까 저로 발각이 돼서 저를 끌고 간 거예요. 문도 안 열어줘. 해커가 다 조작을 하고 있어. 나 끌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죠.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4G에는 없는 뭐가 있어요? 보안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고신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보다 더 많은 것들이 쓰기 때문에 대량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10배 이상의 단위 면적당 10배 이상이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인공지능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 뭐냐면 5G 써본 사람들은 이거 사람들이 속 터져요. 어디선 잘 되다가 지하 가면 안 돼. 예? 지하 가면 안 돼요. 연락이 뚝 끊겨. 오히려 4G보다 느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오지 체험가라 그래요. 이 사람들을 오지를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촘촘히 깔리지가 않았고 사실은 인간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태생 자체가. 근데 인간이 쓰면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뭐를 봤죠? 첫 번째는 AI 봤어요. AI 보니까 어때요?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야. 그래서 뭐 별게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인공지능은 뭐라 그랬어요? 진화하는 게 인공지능이라 했어요. 인간하고 똑같이 인공지능이 아니냐는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G가 왜 중요해요? 인간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더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 지원을 더 잘하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되는 이유가 아직 덜 깔은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많이 깔 거예요. 이번에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서 많이 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뒤진 경쟁력을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의 다양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였죠? 이 양자 사이에 나오는 게 지금까지의 우리가 보던 데이터와는 완전히 다르다. 복잡하고 굉장히 변화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찰나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이거가 중요한데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 생활을 더 풍요롭고 예절력 있는 생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